네, 그렇습니다. 네. 왜 이런 걸 하냐 도대체. 징역 1년 이하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 평소에 적용도 안 하다가 미운 사람만 딱 찍어가지고 이런 처벌 조항이 있네. 이래가지고 이게 처벌하고 말이에요. 이 선별해가지고 이제 악용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은 이번에는 한번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덕 기준, 행정벌 기준, 민사 책임 기준, 형벌 기준이 달라야 된다. 형벌은 반드시 필요한 최후 수단으로 절제돼야 된다. 그리고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 네. 네. 그런 취지라는 걸 한번 제가 한 번 더 강조 삼아 하려고 우리 법무장관을 희생양 삼은 거고요. 아주 준비는 잘하셨는데. 네, 뭐 철저히 준비하고요. 어쨌든 네. 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규범이 추상적인 불명확한 게 너무 많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뭐 형법이나 상법상의 배임죄라든가 또 직권남용죄, 명예훼손죄 그래갖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너무 많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그런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정비해갖고 국민들이 피해보지 않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판단하는 사람들의 권력이 너무 커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심지어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혹시나 해서 그냥 아무나 걸고 그럼 또 예. 재수 없으면 징역 살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애매해도 수사하고 그냥 기소해버리고 법원에 넘기는 그런 행태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은 보니까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또는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게 형사법의 대원칙인데 1명이라도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혹시 10명이 억울한 들 뭔 상관이 있냐. 지금 이렇게 완전히 전도가 돼버렸어요. 네. 네. 외교부는 뭘 하세요? 아니 그 같은 취지의 말씀을 네. 꽤 오래전에 하셨기에 네. 저희들이 좀 다른 나라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특히 그 유럽 대륙법계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형벌을 최후의 수단으로 쓴다. 그리고 형사처벌 중심의 국가 경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행정제재나 뭐 그런 것이고, 프랑스에서는 특히 과잉수사나 전과자 양산 방지를 위한 제도적 조치도 만들고 그러면서 거기 프랑스 사람들이 늘 그 얘기하는 인권 전문 학자죠. 미셸 후코라는 사람이 한 얘기가 칼만 사용하는 형벌 국가로는 안 된다. 가위와 과위부터 톱까지 다양한 수단으로 국가가 그거 더 무서운데? 야구공이 더 무서워. 그렇습니다.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예측 불가능한 사회가 되면 그 사회는 원시적인 사회인 거죠, 그죠? 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가 잘 준비하시고 각 다른 부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낭비도 너무 많고 불합리성도 너무 많은 게 이 처벌 영역인 것 같아요. 자, 다음 얘기하십시오. 예, 두 번째로 재경부의 제3차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 방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경과입니다. 작년에 대통령님 지시 이후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재경부, 법무부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법제체 심사를 같이 받고 있습니다. 경과입니다. 그런 이후에 작년 9월과 연말 두 차례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를 하여 총 441개의 규정을 발굴하고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차로 작년 9월에 한 경우에는 배임죄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배임죄를 폐지하고 대체입법 마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숙박업, 미용실 등 상호명 변경을 미신고 시에 징역 최대 6개월까지 하는 형벌 규정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차로 작년 연말에 공정거래 분야 중대 위법 행위에 대해서 과징금을 상향하고 또한 선시행 시정명령 후 이걸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전과자 양산 우려가 있는 형벌들, 예를 들면 캠핑카 튜닝 후 미검사 시에 형벌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거를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총 331개 규정을 합리화를 추진하도록 발표를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총 401개의 과제 중에 상임위에 국회 상임위에 112개가 회부되어 있고 나머지는 발의 예정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3차 추진 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본 원칙은 5대 원칙을 제가 마련해 보았습니다. 시대 변화를 따라가고 있는지, 형벌 외에 다른 수단이 있는지, 위반한 행위에 비례하는지, 타 법과 다른 나라 사례를 봤을 때 과도한지를 기준으로 해서 정비 방향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과징금 상량 등을 통해 위법행위 억제에 효과적인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두 번째로 형벌이 필요하더라도 행정조치로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행정조치부터 먼저 부과하는 방안. 세 번째로 경미한 위반 행위는 형벌을 완화하거나 아예 폐지하고 과태료를 전환하는 방안. 유사 법률과 비교시 과도하게 높은 형벌은 함재 수준을 조정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두 가지 큰 줄기를 갖고 있습니다. 금전적 제재를 대폭 강화하여 위법행위를 실질적으로 억제하는 방안이 있고, 현장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현장 체감도 높은 민생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등을 하여 총 230여 개의 과제를 현재 발굴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에서 간단한 대표적 사례를 몇 개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는 것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상 보면 전기통신사업자 중 이동통신사업자가 거주지나 연령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이용자를 대해서 지원금을 차별하거나 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 계약의 해지를 제한하는 경우에 벌금 3억에 과징금이 매출액 3%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를 벌금을 절반으로 줄이고 과징금을 매출액의 10%까지 올리는 방안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법 같은 경우에 은행이 대주주에게 특정한 한도 이상의 신용을 공유할 경우에 현재 징역 10년, 벌금 5억, 그리고 공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벌금을 5억을 2억으로 줄이는 대신에 공여자 외에도 신용 공여를 받은 대주주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신설하여 대주주의 이익을 원천적으로 환수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민생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물류시설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운데 박스에 보면 현장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공터에 쇼핑몰 재고 상품을 유상으로 보관해 주었는데 알고 보니 물류창고 등록을 해야 되는 사실을 늦게 인지하였지만 지금이라도 등록하려고 하여도 미등록 시에 처벌 규정이 무서워 등록도 못한다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등록 없이 일정 규모 이상의 물류창고업 경영 시에는 징역형을 먼저 부과하지 말고 시정명령 부과 후 미이행 시에 처벌토록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공주택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 관리자가 관리비 징수 사용 등의 서류나 회계장부 등 증빙 자료를 보관하지 않을 경우에 징역형을 처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징역형을 아예 없애고 과태료 1,000만 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다 모아서 현재 4월까지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배임죄 관련돼서는 작년에 발표를 했습니다만 현재 배임죄 판례를 지난 5년간 3,300건의 분석을 법무부에서 완료하였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 용역 중에 있으며 상반기 중에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부처 간 조율을 좀 더 거쳐서 과제를 확정한 후 4월 중에 3차 방안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협조상으로는 각 부처에서 최대한 많이 발굴해 주시고 있어서 대단히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미 발표한 1차, 2차 방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하여튼 기본적인 방향은 동의가 됩니다. 형사처벌 조항이라고 하는 게 실효성이 있냐. 아마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들 전과가 제일 많을 거예요. 웬만한 사람은 다 있어요. 예비군 설치법 위반. 통지서 안 받으면 처벌하죠. 훈련 안 받으러 가면 처벌하고. 전달 안 해줬다고 처벌하고. 민방위 기본법 위반. 옛날에 연탄 들어오기 전에 산에서 나무에다가 뗐다고 전부 산림법 위반. 사실 너무 많아요. 이거 좀 줄여야 되고 차라리 과징금 형태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옛날에는 경제력이 워낙 없으니까 이게 과징금이 별 효과가 없어서 형벌을 했을 가능성이 많은데 이제는 경제 제재가 오히려 큰 효과가 있는 시대가 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여기 재경부 방향은 내가 동의하겠는데 약간 이상한데 이거 구체적 사례를 보니까 예를 들면 벌금을 할 건데 벌금을 말로 깎아줍니까?
아니 벌금으로 처벌을 하면 벌금을 액수로 많이 하는 게 맞는 거지. 이거 왜 벌금을 깎아줘요? 3억 벌금까지 할 수 있는 걸 왜 1억 5천으로 줄이냐? 과징금을 하는 건 하는 건데 벌금 할 거면 그 벌금을 올리든지 해야지. 그 형벌을 좀 완화하면서 과징금을 오히려 늘리는 게 더 도움이 된다는 판단하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닌데 우리 이건 토론이 좀 필요해요. 형벌을 줄이기 위해서 없애거나 이런 건 모르. 없애고 과징금으로 대체하거나 아니면 과징금을 추가하거나 하는 건 모르겠는데 이거 벌금을 3억까지 할 수 있는 걸 왜 1억 5천까지로 줄이냐? 뭐 이상한데. 예, 그거는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잘 모르겠다. 왜 이렇게 저랑 더 하는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건 체계상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이상한데. 예, 그 선택적인 거기 때문에 그 아니, 추가 병행적이겠죠. 그렇더라도 벌금액을 최고 한도를 낮출 이유가 뭐가 있어? 그러니까 징역형에 대응해 갖고서 되게 그렇죠. 벌금을 네. 산정하고. 그래 금융범죄나 이런 거는 그 범죄 행위로 인한 수익이 많기 때문에 그때는 벌금액을 많이 올리는 게 맞는 거지. 서민범죄가 좀 다르지. 하여튼 좀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대통령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징역형과 벌금형이 비례적으로 맞춰야 된다는 게 국회의 어떤 기준이 있어서 징역 1년당 뭐 1,000만 원을 벌금을 한다는 통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은행이 대주주한테 한도 이상 신용 공여를 하면 최대 징역 10년인데 벌금 5억 원을 2억 원으로 내릴 이유가 뭐죠? 벌금형을 선택한다면 그건 판사의 재량에 맡겨서 예. 더 높게 하게 하는 게 맞는 거지. 그걸 최대 2억밖에 못하게 하면 반드시 징역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게 더 이상하죠. 예, 같이 검토. 어쨌든 이건 좀 깊이 고민해야 돼요. 이게 형벌 체계라고 하는 게. 그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 공공주택특별법에 이거 보면 이거 아마 1년이면 벌금 1,000만 원 과태료 이렇게 맞힌 것 같은데 공동주택 관리자가 예를 들면 부당하게 그 소위 이제 입주민들한테 막 걷어가지고 엉터리로 막 쓰는 경우에 그 폐기하고 이러잖아요. 예. 아예 기록을 안 한다든지 이거 정말 나쁜 짓인데 이거를 징역 1년짜리니까 없애고 과태료 1,000만 원 하겠다. 이런 건 형량을 올리든지 과태료를 억 단위로 해가지고 그 관리업체가 아주 혼쭐이 나게 만들어야지. 1,000만 원 하면 내가 보기에는 다 위반하고 차라리 한 달에 1,000만 원 더 남을 텐데 그러지 않겠어요? 한 100가구 되는데 한 달에 한 집에 10만 원씩만 뜯으면 1,000만 원 버는 건 일도 아닌데 그 장부 이런 거 안 쓰고 뭐 가짜로 쓰고 막 이래가지고 그 1,000만 원은 제재 효과가 있겠어요? 좀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해서 좀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사례인데 약간 사례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 이래 된 것 같습니다. 징역 1년 이건 없애고 그냥 뭐 이렇게 한 거 아닌가 싶은데 진짜 고민을 많이 예, 부처간에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악용되는 사례. 대통령님 그 행안부 장관인데요. 이 그 행정적인 용어로 합리화라고 하면 선진화라고 하면 뭔가 좀 깎아주는 느낌 오죠? 완화하는 쪽으로 개선하라는 걸로 그래서 그런가요? 예 그런 것 같은데요. 저희 부에서도 보니까 그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는 거를 대부분 다 이제 과태료로 전환을 하자. 그래서 행정형으로 바꾸는 뭐 이런 거를 합리화를 해놨는데 그냥 동일 금액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과태료 이렇게 됩니다. 오히려 벌금형은 전과가 남는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과태료로 전환할 때는 더 그 엄하게 해야 되는 건 그 당연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 수사 과정, 재판 과정 자체가 일종의 약간 제재의 성격을 갖는 것인데 그냥 돈만 덜렁 내면 그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사람한테는 완전히 신나는 일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게 하면 완화해 주는 겁니다. 예. 그거보다 오히려 더 엄정한 제재 효과가 있어야지. 그래서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게 해야지. 예, 이거 지금 이 마인드 통일을 좀 해야 됩니다. 이게 그 합리화라는 용어 관련해서는 이게 그러니까 법을 위반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그로 인한 어떤 제재가 더 강하게 법이 실효성 있게 구성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고 그게 상당히 좋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은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 뭐 명칭이야. 그런데 그야 이래 하나 저래 하나 문제가 아니고
이 제재라고 하는 거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좀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거 저기 그냥 일선 공무원들 며칠서 모여가지고 이거 찾아가지고 야 1년짜리니까 1,000만 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제재 조항이 생기게 된 이유, 이게 가지게 될 의미, 그리고 원래 이런 제재라고 하는 게 일반 예방 효과라고 하잖아요. 이제 다른 사람들 이런 조항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저 하면 안 되겠네. 못하게 막는 효과. 특별 예방 효과라고 이제 이미 저지른 사람 다시는 저지르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야 다음 기회에 이거 그냥 저질러야지 이 생각하게 만들게 돼 있어 지금 이게. 1,000만 원 물어줄 생각하고 위반하겠어 내가 보기. 그럴 가능성이 있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응징 효과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상응하는 제재를 가한다. 근데 그게 다 맞아야지. 이거 그 한계 조항들 검토할 때 다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이 훈련된 사람들 시켜서 이거 다 비교 교량을 잘 해야 돼요. 예, 그냥 막 하면 안 돼. 근데 이 부분 약간 좀 경솔한 느낌이 드는데. 예, 법무부 법제처랑 협의했었는데 다시 한 번 더 그런 말씀을 따라서 이게 지금 10,000개나 되기 때문에 그 함부로 그렇게 할 일이 아니야. 이거 저기 심사위원회나 뭐 이런 걸 만들어진 지에서 한 개 조항을 진짜 치밀하게 따져야 된다니까요. 그 조항이 만들어진 이유, 형벌을 둔 이유, 형량을 그렇게 정한 이유 이거 다 따져보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일반 예방, 특별 예방, 응징 그다음에 다른 것과의 균형 이런 걸 다 따져보고 해야지 한 개 할 때마다 이게 너무 많다고 막 하면 안 돼요. 예, 대통령 좀 말씀하신 거 유념해갖고요. 네. 시스템을 다시 만들어 그러십시오. 보겠습니다. 예. 이게 어쨌든 이런 조항 하나 만들 때도 국회에서 나름 막 엄청 고민해서 만들었을 건데 이걸 그렇게 혹시 경솔하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지. 뭐 경솔하게 했을 리는 없지만 좀 더 치밀하게 신중하게 해주기 바랍니다. 저 대통령 한 말씀 드려도 됩니까? 네. 지난해 8월 15일 그 사면 복권 거론될 때 국무회의에서 한번 언급을 했던 내용입니다. 현재 형벌에서 행정 제재로 넘어가는 게 합리적이라는 대통령 말씀과 결은 조금 다릅니다만 각 부처 행정 처분으로 있는 행정 제재가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보안부도 보니까 보상 정지라든가 국립묘지 안장 정지라든가 이런 행정 제재가 많고 타 부처도 보니까 뭐 직불금 제외, 거업 면회 취소, 그다음에 건설 면회 취소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행정 제재는 사면 복권 대상도 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제재가 이루어지면은 끝날 때까지 국민들이 조금은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각 부처에 있는 행정 제재도 차제에 한번 다 살펴보고 줄일 거는 줄이고 또 무겁게 할 거는 무겁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는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하긴 한데 다음 정권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일이 너무 많아서. 지난해도 한번 말씀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네네. 어쨌든 개별적으로 와서 구체적 타당성이 많이 결여된 것들은 시정하기로 하고요. 전면적인 점검을 한번 나중에 고민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일단 이것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니어서. 대통령님, 저도 벌금 관련해서 네. 그 조금 전 말씀에 좀 국민들 오해하실까봐 징역 1년에 벌금 1,000만 원이라고 하는 그 내용은 아마 오래전에 형법의 규정이 올 때의 그 국민들의 경제 상황과 지금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네. 좀 벌금 액수 상한에 대해서 과태료로 그 동일하게 하는 부분을 다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당연히 벌금이 500만 원 이하인데 만약에 그게 객관적으로 맞다면 과태료로 하면 5천만 원 1억 이렇게 네. 해야 돼요. 네, 네. 그거 똑같이 하면 아무 효과가 없어. 네. 음주운전에 딱지 떼는 거하고 똑같아요. 뭐 300만 원 내면 음주운전 걸려도 면책받는다 이렇게 하고 똑같다니까. 그럼 벌금으로 하고 거기에다 뭐 면허 제도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건데 그걸 과태료로 똑같이 해버리면 제재 효과가 없어져 버리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네. 좋은 지적해 주셨어요. 네, 다음은 넘어가시죠. 네, 이제 토의는 마쳤고요. 부처 보고를 하겠습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 고용노동부 장관님 보고해 주십시오. 네, 노동장관입니다. 2026년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1분기 전체 사고 사망자 수는 113명으로 작년 1분기 137명보다 24명, 17.5% 감소했습니다.
113명은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작성된 1분기 통계 기준으로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에서 45.1%인 32명이 감소하였고 기타 업종에서 40.5%인 15명이 감소했습니다. 건설업은 50억 이상 현장에서, 기타 업종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각각 69% 감소하면서 전체 감소세를 견인했습니다. 다만 제조업은 지난 3월 발생한 대전 화재 사고 등 영향으로 사고 사망자 수가 증가했습니다. 대표적인 재래형 사고인 떨어짐 유형의 사고 사망자 수는 작년에 비해 절반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번 결과는 떨어지면 죽습니다 라는 대통령님의 강력한 산재 근절 메시지가 작은 사업자까지 도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단기간 내에 달성이 어렵다고 여겨졌던 소규모 건설 현장 등의 추락사고 감축이 주는 시사점은 민간에서도 CEO가 어떤 철학으로 사업에 임하는가에 따라 산재는 반드시 감축될 수 있다는 소중한 징표입니다. 산재왕국 결코 대한민국의 숙명이 아닙니다. 중대재해 감소 추세를 전 사업장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향후 대응 방안입니다. 첫째, 고위험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고 화재 위험 사업장은 통합 관리하겠습니다. 고위험 사업장 약 10만 개소를 전수조사한 후 감독과 점검을 연계하여 50인 이상 사업장은 전담 관리하겠습니다. 노동부가 자체 개발한 AX를 통해 고위험 사업장을 정밀 타겟팅하여 맞춤형 예방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화재 위험 사업장은 소방청과 통합 관리하겠습니다. 모든 산업시설의 화재 발생 정보를 소방청으로부터 공유받고 반복적 화재 사업장 등은 점검 감독하겠습니다. 현재 화재 위험 사업장 4,000개소에 대해 소방청과 합동 점검 및 기획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금속 가공류 취급 사업장 2,200개소에 대해서도 교육과 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작은 사업장을 밀착 관리하여 추락사고를 더욱 줄이겠습니다.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지붕사고 등 작은 사업장 산재 예방에 온 나라가 나서겠습니다. 예를 들어 축사 지붕의 경우 농림부, 한우협회, 축협 등과 위치 정보를 공유하고 태양광 공사의 경우 지방정부와 한전이 위치를 공유해주면 안전일터 지킴이나 민간 재해 예방기관이 방문하여 채광창, 덮개 설치, 안전대 부착 설비 등을 안내하면서 재정 지원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도를 거부하는 현장은 산업안전감독관의 감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셋째, 핵심 안전수칙 위반에 대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국민 참여를 기반으로 일터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산재 감소가 생산성 증대로 이어져서 안전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 입법 과제와 관련하여 통과된 법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인 법안은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더욱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아울러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 작은 사업장 노동자가 더 위험해지지 않도록 산업안전 분야에서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산안법 일부 예외 규정의 단계적 적용 확대를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노동부는 안전 앞에 그 어떠한 타협도 없다는 일념하에 올해는 반드시 산재왕국이라는 오명을 벗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좀 이때까지 좀 난리친 게 효과가 생겼나 봐요. 예, 특히 떨어짐 사고에 대해서 작은 사업장에서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잡기는 쉽지는 않은데. 예, 확실히 제가 보고서 봤는데 떨어지는 사고가 줄긴 했어요. 떨어진 사고 많이 줄었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고령자들 작은 사업장에서 떨어짐 사고가 있습니다. 하여튼 현재 이렇게 물론 이제 이게 작년 하반기 어쨌든 좀 이런저런 조치도 하고 제도도 바꾸고 해서 이제 그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제 한 6개월 지나면서 그죠? 예, 아직 대통령님 메시지가 전해진 게 이 정도고 아직 제도 시행은 올 하반기부터고 입법도 아직 되는 건 아닌데 이 정도 저희들이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 기세가 꺾였다라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생각하고 제도가 도입되면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그래도 OECD 평균에 비하면은 뭐 턱없이 아직 높은 거죠. 말씀드린 갈 길이 먼니다. 네. 113명도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고 이 숫자를 보면은 여전히 하루에 2분은 퇴근하지 못했다는 숫자이기 때문에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분기 1분기 얘기라는 거죠. 석 달 동안 113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네. 한 달 30.
40명 가까이 사망했다는 얘기인데. 큰 사업장은 확실하게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지난 대전 화재 사고, 특히 화재 사고 아리셀도 마찬가지고 이천 화재도 마찬가지고 화재 사고는 뭐 한두 붙여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또 켜켜이 쌓여져 있는 요번에 소방관 순직도 너무 안타까운데요. 그러고 해서 또 부처간 벽을 허물고 소방차. 그 이번 소방관 사망 사고도 재사망에 해당되는 거죠. 어쨌든 그 순직이죠. 노동자, 순직이긴 소방관은 한데. 공무원이기 때문에 순직으로 처리죠. 어쨌든 이 통계에도 들어가는 포함되는 사람들이 이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산재로는 그것도 포함되겠습니다. 별도인가요? 어쨌든 그래도 일터에서 벌어진 사고이기 때문에 요새 그 주로는 이제 뭐 맨홀, 겨울이라서 그럴지 모르겠는데 맨홀에 들어가서 사망하는 맨홀 사고는 요새 또 좀 조용하긴 해요. 네, 대통령 취임 이후에 특히 총리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맨홀 사고가 계속 발생했고 이게 여름에 고온에 따라서 특히 일산화탄소 많이 발생해가지고 맨홀 사고가 많았는데 지금 겨울이라서 그런가? 아닙니다. 그 이후에 환기, 사전 측정 어쨌든 그거 철저히 관리하시고요. 철저히 관리해서 현재까지는 그 이후 맨홀 질식 사고는 보고되지 않고 이제 추락 사고, 맨홀 사고 이게 좀 줄어들다 보니까 눈에 띄는 게 뭐냐면은 무슨 끼임 사고, 깔림 사고 이게 또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조업에서 약간 끼임 사고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요. 추락 사고에서 떨어지면 죽습니다라고 마찬가지로 끼임 사고를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모든 회전체를 점검할 때는 전원을 차단해야 합니다. 반드시 차단한 후 점검에 들어가는 것을 일상화해야 되는데요. 업무 특성상 또 물량이 컨베이어로 몰려오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에 작업하다가 끼임 사고가 발생됩니다. 떨어지면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회전체는 끼이면 잘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끼임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해야 한다. 그 기계에 밤에 졸다가 이렇게 끼어 들어가서 사망하는 사고들이 이번에 SPC도 0시 19분 어간에 났습니다. 심야 시간 이번에 손가락 잘린 거? 손가락 사고 났습니다. SPC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면 하이니 법칙이라고 1대 29, 300인데 작은 사고 막지 못하면 큰 사고 또 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거기는 우리 아침에 티타임 때 뭐 얘기 좀 했는데 지금 조사 나갈 거죠? 바로 즉시 작업 중지시키고 조사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게 열심히 사고 방지를 위해서 노력했는데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면밀히 보고 있습니다. 네. 주관적 의도에 관한 부분을 잘 체크해 보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누가 우리 청와대 비서진 중에 그 내부 얘기를 아는 사람이 있더라고. 네. 그래서 그거 좀 물어봐가지고 네. 그것도 조사에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고 포상금 50만 원. 그 제가 전에 한번 그 얘기 했는데 전달이 됐나 모르겠네요. 그 작업장 안전 조치를 미행하면 5년 이하 징역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요. 네. 근데 그거를 실제 통계를 내 보니까 그러니까 작업장의 안전 조치를 미행한 경우 최종 결론이 어떻게 됐나 봤더니 다 벌금형이고 벌금형은 평균 140만 원이었대요. 그러니까 안전 조치 미행해서 걸려 가지고 해봐야 결론은 벌금 140만 원이 최대였다 그 말이에요. 아무도 안 지키지. 그 안전 조치 한 개 안 하면 돈이 얼마나 남는데. 그잖아요. 추락 방지 시설 하나 안 하면 뭐 몇백만 원 남을 거 아니에요. 안전대 지급 안 하면 몇십만 원 남을 거고, 안전모 안 주면은 안전모값 남을 거고, 그렇게 쭉 남다가 한번 딱 걸렸어. 걸려가지고 가면은 벌금 140만 원이 몇 년 있다 그것도. 그건 누가 지키겠어요? 안 지키지. 그래서 이걸 고치라고 했더니 과징금을 세게 때려라. 그랬더니 형사처벌이 차라리 낫다. 이런 보고가 왔더라고요. 근데 왜 형사처벌과 과징금은 병행이 안 되냐. 그 형사처벌은 형사처벌대로 과징금대로 하는 게 불가능하냐.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라던데. 예, 그래서 저희들이 형사처벌과 과징금을 병거하는 방법으로 과징금을 나중에 뭐 매출이 얼마 아니면 안전관리 비용에 얼마 곱하기 몇 배 이렇게 이걸 상한으로 정하고 네. 그래서 이거 안전관리 안 하고 있다가 걸리면 몇 배 손해다 이 생각이 들게 해줘야죠. 안전관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사람들 일 시킬 때
근로자가 다치지 않게, 노동자들이 다치지 않게 하는 것은 그 당연한 기초 비용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로자가 다치게 되면은 차 운전하려면 휘발유 넣어야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원리. 사람 쓰려면 사람 안 죽게 안전조치하고 일시키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기본이 기본. 근데 그걸 안 지켜요? 돈 벌겠다고? 그리고 관련 법이 지금 본회의 계류 중에 있습니다. 네.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행해서 하고 세게 해가지고 네. 아니, 위반을 해서 돈을 번다는 생각을 못하게 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우리 사회가 법률 어기고 힘세면 다 봐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 힘세서 법률 어기는 게 돈 버는 수단이 됐어요. 그 힘없고 그런 사람들은 사소한 거 가지고 다 제재받고 그것도 보복당하고 이런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힘이 세든 약하든 다 지키고 안 지키면 힘 세일수록 더 많은 제재를 당해야지. 특히 노동 영역은 그거 잘 챙겨야 됩니다. 네, 엄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예, 다음 넘어가야 되는데 한 가지만 저 질문하려고. 이게 50인 이상 50억 이상 줄고 5억 이하 5인 이하 줄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통계가 5인에서 50인 5억에서 50억까지는 준 건지 그대로인지 어떻게 되는지 그거 하나 궁금하고 거기가 지금 제일 그런 문제점이면 그거는 케어하는 사람을 늘리면 지금 우리 담당관 늘리면 그걸로 해결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50억 미만, 지난번 보고 드릴 때는 50억 이상에서는 확실하게 감소했는데 50억 미만 사업장에서는 작은 사업장에서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근데 예, 근데 저희들이 지난 하반기 뭐 나름대로 한 덕분에 작은 사업장 중심으로 가니까 작은 사업장의 떨어짐 사고가 절반으로 줄어서 전체 감소세를 견인했고 이번에 50억 미만 사업장이 횡보한 이유는 안타깝게도 지난 대전 화재 사고처럼 큰 사업장에서 대형 화재 사고가 나는 바람에 숫자가 줄지를 못해요. 이게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은 추세적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었고 줄어들고 있고 50인 미만 소형 사업장은 계속 오히려 늘다가 예. 이번 1분기에 팍 줄어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 50인 이하 준 게 지금 보니까 주로 5억 이하 5억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작은 사업장 특히. 5에서 50까지가 어떻게 돼요? 그 신고 포상금은 신고하면 50만 원 준다 그 말이죠. 최소 50만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세 번까지 할 수 있고 최대 폭은 왜 세 번까지 세 번 이상 신고하면 안 준다 그 말이에요? 너무 카파라치처럼 악용될 수. 아니 그 괜찮다니까요. 파파라치 하면 어때? 일단 아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거에 대한 묘한 고정관념이 있던데 전에 한번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담배꽁초 단속하라 그랬더니 저기 인도위 아니 뭐야 그 뭐라 그러지 이렇게 육교 위에서 이렇게 망원렌즈 설치해놓고 자동으로 택시에서 이렇게 툭 떨어뜨리는 거 찍어가지고 신고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돈 안 줬다는 얘기 했잖아요 전에.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런 위반 행위를 단속하려고 그러면 공무원이 하려면 훨씬 많은 조직 운영 비용 인건비가 들잖아요. 근데 그걸 민간이 신고하면은 비용도 적게 들고 단속 효과가 확실하게 있는데 그걸 방임할 게 아니라면 민간이 신고한 걸 왜 횟수를 제한을 왜 합니까? 50. 난 직업으로 생겨가지고 하는 거 좋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아니 그런 회사 만들어가지고 교육시켜서 저기 작업장 안전 관리 엉터리로 하는데 야 우리 오늘은 여기 가서 저기 신고하고 내일은 저기 가서 신고하고 신고해서 돈 벌자고 왜 나쁩니까? 도둑놈 잡는 거하고 똑같은데. 일단 그러면 1,000만 원 고민하고 야당하고 잘 협의해. 아니 위반을 어떤 사람이 마음 먹고 신고하는 게 왜 나빠요? 그것도 사회 불합리와 불법을 시정하는 효과를 갖는 건데 단속 전문 공무원이 필요한데 우리가 예산 부족으로 못하는 거잖아요. 그 국민이 신고해서 하겠다는데 그거 왜 못하게 직업으로? 예산은 110억. 그거 확 늘려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불법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게 불가능한 사회로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뭐든지 사소하든 심각하든. 제한하지 마세요. 네, 다른 부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부처는 안 하는데 노동부만 한 것 같아요. 또 내가 보기에는 노동부 장관 생각이 아니고 누군가 기한을 해온 거 그래 맞아 그런 한 것 같아. 하여튼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지나간 얘기를 하나만 더 하면
이거 매우 중요한데 신경 써야 될 일입니다. 시간 지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 저기 직업 공무원 듣기 불편하더라도 좀 참으세요. 직업 공무원은 평생을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자기 색깔이 뚜렷하게 있어요. 그리고 정치적 색깔이 없는 게 법률상 원칙이죠. 직업 공무원은 법률상 그래야 된다고 돼 있어요. 대신에 그 로봇 태권부위처럼 선출직이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직접 위임받은 지휘관을 딱 머리로 꽂으면 원래는 그 지휘관이 빨간색이다. 근데 관료 공무원 조직은 예를 들면 회색이다. 그러면 빨간색을 밑으로 쫙 해서 발끝까지 빨간색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렇게 흘러야 돼, 계속. 근데 실제는 어떻게 되느냐? 빨간색을 딱 올려놨는데 회색이 위로 밀고 올라와가지고 빨간색이 어느 날 회색이 돼 있어요. 근데 자기가 몰라요, 그거를. 그 주변에서 워낙 전문가들인데다가 다 나름의 논리가 있어서 막 한참 얘기하다 보니 그 말이 다 맞아. 그래서 결국은 이제 빨간색이, 국민들은 빨간색을 꽂았는데 또는 파란색을 꽂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회색이 싹 침투해가지고 한참 시간 지나고 나니까 저기 거무튀튀하게 변해 있어요. 응? 이게 실제. 이게 뭐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무능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어서 정기적으로 머리를 바꿔 끼워주는 거예요. 거기 예를 들어 한번 꽂았는데 그대로 쫙 잘 진행이 돼가지고 공무원 조직이 정말 막 파랗게 또는 노랗게 착착착 변하면 그 뭘로 다시 끼워? 그냥 그대로 쭉 가면 되지. 근데 선거를 하는 이유가 그거라고요. 선거를 하는 이유가 헤드를 바꿔서 밀려 올라오는 거를 좀 밀어내려 보려고. 여러분들은 그 거대한 관료 조직, 관료가 나쁘다는 뜻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공무원 여러분. 원래 그래요, 원래. 그런데 거기다 들어갔으면 힘들어. 이 사상투쟁도 해야 되고요, 논리투쟁도 해야 되고, 권력투쟁도 해야 되고, 투쟁을 해요, 투쟁을. 막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국민들이 뭘 원하나. 우리의 권력의 원천이 국민이잖아요. 국민들이 뭘 원하나. 국민들의 생각은 뭔가. 이걸 끊임없이 탐구를 해서 이걸 막 밑에서 밀고 올라오는 걸 견디고 위에서 밑으로 내려야 된다니까요. 그러려면 진짜 엄청난 에너지와 열정이 필요합니다. 시간 지나면 잘 안 돼, 이게. 이것도 너무 오래 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노동부 장관이 내가 만만해서 자꾸 그러는 건데, 예? 예, 이거 저 결제한다고 그건 넘어가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들은 나름의 논리가 있어. 다 이유가 있죠. 아까 우리 차관님 그거 규정 그렇게 만드는 거, 이게 잔뿌리가 땅에다 딱 대고 있잖아. 기업, 이해관계인 다 있잖아. 이게 끊임없이 이거 회색을 주입한다니까요. 쫙 대고 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잘 견뎌야 돼. 이거를 우리가 공심이라고 하잖아요. 공심, 공적 마인드. 그 지키는 거 쉽지 않아요. 저도 맨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보고에만 의존하지 않고 내가 이거 나도 이제 회색으로 안 변하려고 정말 엄청 노력하고 있어요. 나 너무 왜 말이 길었네. 다음 진행하십시다. 선출직과 관료제 민주주의의 이론에 대해서는 어디 가서 강의하시면 돈 좀 벌어요. 그래요. 이러다 쫓겨날 가능성이 많아요. 다음 네. 넘어갈까요? 네. 예. 예. 그러면 다음은 25년 하반기 지역경제 동향 및 평가를 재경부 차관께서 보고해 주십시오. 예, 25년 하반기 지역경제 동향 및 평가입니다. 먼저 동향입니다. 25년 하반기 지역 고용은 상반기 대비 양과 질에서 모두 개선되었습니다. 25년 하반기 비수도권 취업자 수는 중간에 왼쪽 그래프를 참고해 보시면 20만 명이 하반기에 증가하여 상반기 9만 8천 명이 는 거에 비해서 증가폭이 2배 이상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고용률도 63.2%로 상반기보다 0.8%포인트 늘어났고 청년 고용률도 동일한 규모로 상승하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중간에 가운데 그래프입니다. 도소매 숙박 음식업의 경우 상반기에 마이너스 1.5만 명에서 하반기에 플러스 1.4만 명으로 증가 전환하는 등 내수와 밀접한 서비스업 중심으로 고용이 확대되었습니다. 고용 안정성과 관련돼서는 오른쪽 그래프입니다. 1년 이상 계약을 하는 상용직의 경우 12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확대되는 등 고용의 질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전후 6개월을 비교한 통계를 비교 시 통계 작성 이래로 역대 정부 중 유일하게 비수도권 취업자 증가폭이 확대되었습니다. 그간의 내용을 보면 감소세 전환한 적이 한 번, 증가세가 약화된 경우가 4번인데 이번에는 증가세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용 외에도 상권, 교육, 인구 등 여타 민생 체감 부문에서도 지방 중심의 활기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통시장 체감 경기가 죄송합니다. 비수도권에서 더 크게 회복되었고 1분기 외국인의 비수도권 관광 소비와 수도권 국민의 비수도권 방문도 증가되었습니다. 가운데 조그만 스타 두 번째를 보시면 외래 관광객 표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의 지방 체류율이 36.2% 작년 1사분기 대비 올해 1사분기가 36.2% 늘었고 지출 규모도 17%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국민의 지역 방문도 작년 1사분기 대비 올해 1사분기가 6.8%가 늘었습니다. 대학 경쟁률도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대학에서 더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 89곳 중에서 22곳에서 인구가 반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평가 및 향후 대응 방향입니다. 정부의 지방 중심 내수 경기 활성화 정책과 민간의 일자리 창출, 지역 소비 등의 활력 회복 노력이 결합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 31조 8천억의 추경과 민생회복 소비 쿠폰 등의 정책 효과로 내수 중심의 경기 회복이 본격화되었습니다. GDP 안에서도 하반기에 1.7%가 증가하였는데 이 중에 내수의 기여도가 1.1%포인트입니다. 특히 소비 쿠폰의 비수도권 추가 지급, 지역사랑 상품권의 비수도권 할인율 확대 등 지방 우대 지원과 지방 살리기 상생 소비 활성화 방안을 작년 하반기에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이 지방 중심의 소비와 관광 붐업을 추진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가운데 중간에 조그만 표를 보시면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실적이 24년에는 9,500명에서 25년에는 12,70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외에도 복지, 일자리 창업 등 재정 사업에서도 지방 우대 강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응 방향입니다. 지역 경제 회복에